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어려운 사연 갖고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이혼하고 2년 후에도 재산분할 되나요? 층간소음 보복범죄 해결하려면 출생일 바꿔서 신고해도 될까요? 무단 퇴사하면 후폭풍 클까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 방법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매주 금요일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드라마, 영화 속의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온 작품 어떤 거죠? 예, 오늘은 좀 무섭습니다. 드라마 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란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요. 이 내용 어떤 건지 으스스한 내용인지 스릴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목만 들으시면 어떤 직업을 지칭하는지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리는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연쇄 살인범들과 위험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악의 정점에 선 이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만 했던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벌써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장면들 보면서 장면마다 법률적인 쟁점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어떤 장면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경찰 신분증을 도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원래 우리 어떤 딱 그런 악의 현장에서 경찰이 딱 등장해가지고 경찰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증을 지금 위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해당 장면은 본 작품에서 형사이자 범죄 분석 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국영수 팀장, 이름이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팀장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경찰 신분증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줍게 된 것은 바로 범인 구영춘이었죠. 구영춘은 그 경찰 신분증에 붙어 있는 팀장의 증명사진을 제거해버리고 본인의 여권 사진을 붙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여드린 건데요. 네. 구영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해서 경찰을 사칭합니다. 그리고 다음 범행 대상자인 피해 여성에게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서 안심시키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딱 봐도 변호사님 문제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예,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당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위조 변조된 공문서의 행사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가 모두 해당됩니다. 먼저 자막에 나온 것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유실물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유실물 하면은 보통 이제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네, 여기서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표류물이란, 여기 표류물도 나왔었죠. 표류물이란 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하천이나 바다에 떠돌거나 해안에 떠밀려온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 드라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국영수 팀장은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한 기회로 경찰 신분증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영수 팀장의 점유를 이탈한 그 경찰 신분증을 구영춘이 습득하게 되죠. 네. 이를 반환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영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구영춘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럼 다른 법들, 뭐 경범죄 처벌법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경범죄 처벌법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단 공문서 위조 변조 먼저 한번 보면요. 네. 두 번째로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막 보시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이 공문서 위조 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행사할 목적이란 5글자 보이실 겁니다. 이 뜻은 해당 문서를 조작해서 어떤 부당한 목적을 목적에 이룰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조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조보다는 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변조란 말도 있습니다. 변조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다 문서 동일성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좀 어려웠죠. 드라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구영춘은 국영수 팀장이 분실한 경찰 신분증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경찰 신분 사칭의 목적을 가지고는 해당 신분증에서 국영수의 이름과 경찰 신분임을 나타낼 수도 있는 마크 등등은 그대로 두고 변경하지 않고 국영수의 사진을 쭉 찢어버린 다음에 본인의 구영춘의 여권 사진을 쭉 붙여버립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신분증은 경찰 신분증이란 동일성은 갖게 됩니다만은 네. 신분증에서 구영수 팀장의 얼굴이 아니라 구영춘의 얼굴 사진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경찰 신분이 아닌 구영춘을 경찰 신분인 구영수처럼 경찰 신분증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 보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구영춘에게는 공문서 위조죄라기보다는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경범죄 처벌법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7항을 보겠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로 가면 국영수 팀장의 신분증을 변조한 구영춘이 변조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경찰이라면서 범행 피해 여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신변을 보호해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영춘은 변조된 신분증 가지고 경찰을 사칭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범죄 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가 성립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경찰의 신분을 사칭했는데 고작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벌금 정도 부과하는 거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경범죄 처벌법이란 낮은 형벌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자격 사칭죄를 이미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경범죄 10만 원 벌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왜 처벌이 더 강한 형법이 아니라 처벌이 아주 경미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형법 제118조의 조문 내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해당 조문을 보면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후 그 자격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직권을 행사한 자라는 구성 요건 때문에 구영춘에게는 형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밖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즉 단순히 공무원이 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직무, 즉 직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형법상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드라마에서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구영춘이 나 경찰이야 라고 신분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치 경찰의 업무, 예를 들면 범인의 체포라든지 구속의 업무이겠죠. 이러한 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경찰의 신분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 작품 중에는 경찰의 신분만 사칭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밖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면은요. 어떤 범인을 신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변호사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해당 장면 속의 등장인물은 조현길이라는 등장인물입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5세 이수현 양을 납치를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억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당초의 목적이었던 금전을 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러자 여아동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아이의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일명 창이동 여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정말 또 가슴 아프게도 실제 사건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 속 사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01년 5월 1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서 발생했던 여아 살인 사건이 바로 모티브로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아동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던 범인 최인구가 혼자 놀고 있는 김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금전 목적이 실패되자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김양이 굉장히 저항을 하자 그조차도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화가 난 최인구 범인은 김양을 코와 입을 막아 살해를 하였고요. 살해한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린 김양의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범인이었던 최인구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의 사형이 2심의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둘 다 중형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도 한번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예,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거나 뭐 이럴 수 있으신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부터 가볼게요. 사형은 생명형이라고 불리죠. 수용자의 목숨을 끊어버려 결국 생명권을 박탈시키는 형벌입니다. 현행법상 죄를 지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형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반면에 무기징역형은 사형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형벌입니다. 형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징역형과는 다르고요. 형의 집행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이고요. 원칙적으로는 평생을 구금시설에서 교도소에서 수용되게 하는 형벌인데요.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형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국제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마침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잘 점검하라는 아주 핫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형을 선고하기는 합니다. 법관이 선고하긴 하지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므로 수용자는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무기징역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석방이 가능하냐 여부인 거죠. 가석방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형법 제72조에 의거하는데요. 수형자 중에서 일단 가장 전제 조건은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진심으로 반성과 뉘우침을 보이거나 교도소 내에서도 그 성행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선의 모습이 보인다면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은 최소한 도과했을 것,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20년은 구금시설에서 교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이 기간 경과된 후에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바르게 생활한다면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사형수에게는 가석방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는 아무리 모범으로 산다 하더라도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요, 정말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하고 있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흉악 범죄들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또 기억에 선명하고 같이 분노하게 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자꾸 무뎌지고 잊혀지게 되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경각심 가질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 정말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님들과 그리고 1세대 프로파일러의 그 범인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화 속 법률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참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화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상담자님, 혹시 전화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가 좀 원활하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SNS 법률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전 아래층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도 없고 남편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는 자꾸만 경비실을 통해 쿵쾅거리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 발자국 소리가 큰 건가 해서 슬리퍼도 사보고 아이도 없는 집에 매트도 깔아봤지만 항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집에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에 상황을 설명해봤지만 애를 숨겨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겁니다. 한바탕 소랑을 피운 뒤 돌아간 아랫집은 그 뒤로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급기야는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는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래층 사람이 무섭기까지 해서 당분간 남편과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고 매일 연락을 하고 하물며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갔는데 누가 손잡이에 본드를 발라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래층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과도한 아랫집에 항의를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범죄
아, 변호사님 요즘 심각하죠. 네.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층간소음이라고 하면은 자 시끄러우니까 민사 손해배상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례를 좀 보시다 보면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뭐 폭행, 협박 등등의 굉장히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소강된 것 같습니다만 한창 층간소음이 활발하게 되었을 때는 이 보복 범죄로 인한 부차적인 형사 사건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손잡이에다가 본드까지 붙이고 이런 부분이 아랫집이 한 게 맞다면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사실 정말로 소음을 유발한 게 아닌데 이렇게 소음이 난다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오면 소음이 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고충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시는데 CCTV 같은 거나 뭐 다른 증거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범인이 아랫집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까요? 손잡이에 본드를 붙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제가 보기엔 조치를 취한다는 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경찰에 신고했을 때 해당 행위가 도대체 무슨 죄명인지 손괴죄인지 이거는 신고자가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얼른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것은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 개인정보를 CCTV를 설치한 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한 주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입주민이 볼 수는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그 CCTV라는 것은 마냥 수십 년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더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실제로 본드를 붙였던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권력 동원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CCTV 같은 거를 확인하는 조치들이 당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아랫집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연락까지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행위, 뭐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고 사생활 침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번호, 전화번호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번호 등록하면 카카오톡에 확인하는 거는 금방이죠. 이런 점 감안한다면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으니 이러한 법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랫집이 매일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토킹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라는 것이 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입니다. 전화, 문자 등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계속 연락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사연에 나왔지만 지부 앞에 찾아와서 무언가 물건을 두고 가거나 아니면 본드를 붙이고 가거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경찰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랫집이 정말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행동을 좀 차단도 원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근데 본드까지 사용한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렇죠. 보통 옛날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접근금지 가처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네. 것 같은데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답답하다는 것이 판사한테 결정받으려면은 한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얼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법령에 의해서 얼른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잠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 응급조치라는 것은 그 행위자를 얼른 식별해서 색출해서 그 행위자에게 반복할 경우에는 앞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서면 경고가 나가게 되고요. 100m 접근 금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민사 절차보다는 수사기관의 긴급조치,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신고가 더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어떤 민사상, 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결국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추후 이 소송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증거들 좀 모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님? 그 손잡이에 붙어 있는 본들을 바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네. 그 생각도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다 닦아버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그 장면을 보셨던 분이 같이 진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밖에 전화, 문자 계속 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일단 층간소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입장에서 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내가 낸 게 아니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도 내가 낸 것이 아니다, 내가 소음 유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까지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손잡이에 본드까지 붙인 정도 왔다고 하면은 층간소음이다 아니다는 이미 쟁점을 벗어났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그렇게 소음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시작부터가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동기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측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현실의 문제인데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비용이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사이 센터 등등의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등의 측정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또 증거적 효력은 없어서요. 사설업체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층간소음이 직접 쟁점이 아니라면 굳이 비용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적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센터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활용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좀 조언 한 말씀 법적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은 흥분한 상황에서 욱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층간소음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욱하는 상황의 행동을 하면 이거 형사사건 돼버리는 건 순식간이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좀 이웃 사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요즘인데요. 서로 좀 배려하시면서 좀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아까 지금 원활하지 못했던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혹시 전화 들리시나요? 보세요? 네,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상담자님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사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요? 네, 사연 내용이요. 내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순석이요. 네, 상담자님 사연 내용 저희가 미리 받아보면은 지금 이혼하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 이제 와서라도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지금 궁금하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예. 네, 저희 지금 변호사님 내용 같이 들으셨으니까요. 지금 받으시는 분이 변호사님입니까? 네,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다행이네요.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신가요? 예. 이혼을 한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예. 근데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사실 우리 민법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2년 안에만 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건 아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한데 2년 이내라고 하면은 새로 발견된 재산도 재산 분할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2년이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제소 기간이자 제척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를 상대방에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다만 뭐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 분할은 할 수 없지만 뭐 다른 약정이 있으셨다면은 약정금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방법 들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가지고 집을 장만을 했는데 예. 내 딸이 들어가 이혼을 가지고 딸이 지금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예. 그런데 이놈의 딸이 나가질 못하고 나가면 저 곤란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봐줬거든요. 잠깐만요. 집을 장만하셨어요. 상담자분께서 직접 집을 장만하셨고, 그리고 그 집에서 따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고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을 제가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예? 따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딸이 나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봐줬다고요. 재산 분할 신청도 못하고.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 집에서 융자만 좀 빼가지고 혼자 나와서 살거든요, 지금. 상담자분은 혼자 나와서 집을 두고 나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럼 집은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때 나 법에 대해서는 잘 그냥 하도 뭐 잘 모르고 해가지고 집들을 벌어가지고 갔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집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집사람 앞으로 돼 있었죠 그때. 그런데요, 상담자님, 뭐 동기는 다 그렇죠. 자녀들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가요, 근데 제가 예.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 자식들이 전부 다 장가가 시집을 다 갔어요. 갔는데 이놈의 딸이 시집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집에 1년만 있다고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막 답답하니까 이 짐을 막 큰 짐을 싸질러 들고 집구로 쳐들어가가지고 나자 빠져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 속이 터지니까 그냥 그 융자 좀 빼가지고 나도 지금 혼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혼하자고 해서 합의 이혼까지 해버렸죠. 예. 그게 이력대로 흐른 게 2년이 됐다고요, 지금. 예, 이 대목에서 잠깐만 그 2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2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정리하라는 입법자의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 이혼 문제에서는 2년이 딱딱 도과돼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그럼 그냥 딸하고 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 혼자 써야 되겠네. 그러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혹시 다른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별도로 검토해 보시고요. 약속이란 건 없어요. 예, 여튼 이혼 재산 분할은 2년 제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 다른 건 없어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재산 분할 문제가 사실 쉽지 않죠. 이런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합의 이혼 하셨을 때는 이제 덜컥 일단 이혼이 좀 급하시다 보니까 합의 이혼 하시고 나서 추후에 그때 재산 분할한 거 다시 좀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문제를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좀 찾아내지 못했던 재산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 다시 또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을 이전에는 그냥 상대방 명의로 줬었는데 이거 너무 지금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 받아올 수 없냐 이런 질문도 많으신데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유의점에 대해서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면 좀 도움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상담자분이 2년이라는 재산 분할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엄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이혼 부부 서로 사이에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발견된 시점이 이미 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버렸다면 그땐 기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혼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이건 가정 내부에서도 너무 손실이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굉장히 짧게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되게 기한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꼭 지켜야 되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시간 지나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몇 달 뒤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 사주를 보고 오시더니 출산 예정일이 사주상 좋지 않다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일을 어머님이 받아온 날짜로 신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뭐 아이에게 좋다고 하니 이왕이면 어머님이 말씀한 날짜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날짜로 출생일을 변경해서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아는 분은 이제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실 건데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에 제왕절개를 하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 사연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사후에 이렇게 날짜를 원하는 날짜로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예전에는 또 워낙 이런 일이 좀 빈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과거의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아이는 태어났는데 5살이 될 때까지 그렇죠. 출생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일자를 변경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출산이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산부인과 등등 출생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고, 출생 증명서라는, 즉 산부인과가 발급한 서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꾸어서 한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가능은 한데, 가능하다면 괜찮냐? 적법하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안 되죠. 즉 출생신고일 때,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출생 연월 일시를 실제와 맞게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적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출생신고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것을 잘 따르시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신고에 반드시 산부인과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은 안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요, 출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기한이 변호사님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기간은 출생 후 1개월입니다. 한 달 내군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의무자는 출생신고 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정신없다 보니까 1개월 넘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출생신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또 위험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생신고 문제가 또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기한 내에 만약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MC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출산기관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지만 실제로 출생 신고까지 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아이들이 무려 2,200명이라고 하죠. 네, 너무 어마어마한 놀랐어요, 숫자인데. 수치가. 맞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이 위기인 이런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왜 그런가를 보면 바로 질문 주셨던 그거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출생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일단 아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그 혼종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출생신고 의무자들이 출생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출생으로부터 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깜빵 가냐?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돈 내야 되는데 그 싫잖아.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개월 지나서 심지어 5년 뒤, 6년 뒤에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너무 솜방망이인 그렇죠. 거죠. 이것 때문에 출생신고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이 자꾸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5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라면 또 예외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할 때에는 일단 늦어진 기간만큼을 보셔야 될 네. 거예요. 예, 그런 기간이 너무 늦어진 경우에는 5만 원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치 못한 사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옛날에 신고를 하셨는데 잘못된 날짜. 나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언제 아이가 죽을지 모르니 건강하게 사는지 보고 신고한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출생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많이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과 기준에는 일단 늦어진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를 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시청 같은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 되는지 뭐 부모가 있다면 둘 다 같이 함께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증명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출생일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산부인과가 그렇죠. 발급한 서류에는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 출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남한지 여한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셔서 그 정도 챙겨가시고요. 그 밖에는 아이와 자신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챙겨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 그 밖에 신분증 정도 챙겨가시면 충분히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출생신고하러 아기들 데리고 아기 낳고 나서 갔을 때가 기억이 좀 생생하거든요. 직접 저는 구청에 가서 했었는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출산이라는 것이 기쁨의 순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누락,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제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있다는 것도 참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출생신고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좋다고 하니까 날짜를 바꾸겠다는 좀 그런 내용 사연이었지만 출생신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생생법률 이슈에서도 앞으로 어떤 법 개정이나 뭐 강제하는 방안들이 나오면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정직원으로 입사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어요. 근데 옆자리에 있는 대리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괴로워요. 사람들 앞에서 툭 하면 망신 주고 저 말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도 심심치 않게 폭언을 합니다. 그 대리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적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 의상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요. 저도 여자고 대리님도 여성이라서 성희롱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불쾌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이고 밤마다 회사 가고 싶지 않다고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결국 무단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업계가 워낙 좁아 소문이 날까 걱정입니다. 친구 얘기 들어보니 무단 퇴사 시 회사 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은 밤마다 회사를 가고 싶지 않다고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변호사님 가장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결국 우리도 많은 소송을 진행해 보지만 소송도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직장 동료, 상사 함께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심지어 퇴사, 휴직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참 많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MC님 말씀에 참 공감하는 부분이 사람 때문에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결국은 일하는 것은 사람이 거의 8할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런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뭐 상사가 힘들게 한다, 동료가 자꾸 나를 따돌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해야지, 돈 버는 게 원래 다 힘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을 자꾸 이제 갈구거나 태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거 도저히 사람의 개인적인 참음으로 해결하기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적인 강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회사에서 일이 아닌 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보상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보상을 받아야겠죠. 일단은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접 했던 그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 배상 책임 들어가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좀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술을 하겠죠.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떨 때 나를 강제로 따돌렸고 나한테 심한 말을 했었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러한 이제 폭언이나 이런 행위를 하고 망신 주고 이런 경우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 같이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이전에 일단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입증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뭐 근로계약 같은 걸 쓰셨을 텐데 뭐 계약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사안에서는 사실 피해자분이 겪으셨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가 겪어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건 굉장히 특히 법적인 요건 중에 주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나 정말 힘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지만 상대방들은 뭐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업무 역량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자격지심이다, 일을 못하니까 힘들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비단 그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고 있는 부처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때 자발적인 퇴사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일단은 조사를 나가게 되는 거죠. 조사 가서 진짜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해야만 퇴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한 퇴사인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군요. 퇴사로 인한 책임도 좀 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런 무단 퇴사를 하면은요, 오히려 회사가 상담자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고용노동지청 측에서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는 됐지만 조사 결과는 사실 그런 사실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면 사실 무단퇴사로 해석이 됩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회사 측은 일단 나오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 갑자기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창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게 되었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근로자인 상담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뭐 후임자를 구해야 된다는데 아직 안 구해준다거나 아니면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음으로써 일단 계속 다니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사표를 퇴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하진 않고 있고요. 일단 근로기준법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으니까 사업주 처벌받아,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괴롭힘 사안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일단 조사하라, 그리고 신고하라,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라,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진상을 확인하라. 이러한 내용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금기법의 위반이겠지만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좀 금기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급휴가로서 당시 시간을 두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덧붙여 주세요. 예, 일단 고용노동지청에 좀 신고를 하셔서 진짜 괴롭힘 사안이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상담도 잘 받아보시고 잘 좀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상담에 참여해 주신 황미혁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상담 신청 계속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